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통관리론 제13장 유통조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조사에 대해서 보실 텐데 일단 350페이지의 도입 사례는요. 상권 분석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중소기업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2014년 거라서 그렇고요. 중소벤처기업부로 지금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국가에서 이렇게 상권 분석하는 시스템을 소상공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사이트에서 상권 분석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드사에서도 제공이 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 또 상권 분석 결과를 빅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 분석은 어쨌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 분석 빅데이터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뭐 종류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신용카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권 분석이 되는 거라 꽤 정확도도 높은 편이지만, 사실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권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발품을 팔아보고 이제 스스로 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유통 조사를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조사 업체들을 사용을 하거나 내부에 있는 연구소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초반에 사업에 진입하기 전에 이런 상권 분석 시스템,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상권 분석 시스템들이 큰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유통조사를 일단 철저하게 하고 유통 경로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런 상권 분석 시스템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은 국가에서도 충분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조사란 무엇이냐라는 거를 보면요. 일단 351페이지 맨 위에 줄에, 1절 맨 위에 줄에 보시면 기업이 당면한 특정 유통경로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통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기업 내부에 있는 부서에서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유통 관련 마케팅 부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연구소가 있는 기업들도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LG에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자가 해야 될 일은 일단 당면한 문제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거고요. 거기 5번째 줄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은 조사 결과에 제공되는 정보하고 아울러서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유통조사가 꼭 필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이 조사의 결과만으로 어떤 전략이 뿅 하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고 이 조사의 결과를 참고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 유통조사가 뭐 만능이라서 조사를 하기만 하면은 모든 의사결정 이 다 한 번에 이루어지고 막 해결책이 뿅 나오고 이런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해결책을 낼 때 주관적인 생각과 직감만으로 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보고 하게 되면 훨씬 이 성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유통조사와 마케팅조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과 잘 버무려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그 관리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35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유통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든 마케팅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유통조사도 마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목적을 설정하는 것을 가장 처음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제기란 무엇이냐, 그 맨 윗줄에 있죠. 전체적인 유통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단계다. 그래서 유통활동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조사 문제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유통 문제 자체랑, 그리고 유통 문제가 어떻게 야기가 되었는지, 그런 그 배경에
상황에 대한 분석이 병행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야기됐는지에 대해서 대충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초점을 좀 잘 맞춰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조사를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너무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물로 나온 조사 결과도 되게 광범위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사용할 때 최대한 세심하고, 그리고 최대한 그 표적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버리면 그 결과도 너무 두리뭉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솔루션 제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걸 광범위한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처음에 조사의 목적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논문을 쓰려고 할 때 제일 많이들 대학원생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멋진 연구를 해보겠다고 광범위한 그런 주제를 정해오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좋은 논문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인 가구들이 요즘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나 홀로족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고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대학원 석사생이었는데, 근데 1인 가구에 대해서 뭘 쓰겠다라는 거죠? 1인 가구가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대충 칼럼과 비슷한 어떤 글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서 어떻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인 가구가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도 뭐 1인 가구의 특정한 어떤 구매 행동들이 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인 가구의 뭐 식습관, 뭐 행동, 뭐 지금 갑자기 예를 들려니까 잘 안 나오는데, 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정확하게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는, 혹은 이제 그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다른 이제 그 결과물이 변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만 명확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요. 그걸 실무에 적용을 할 때도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지 난해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략을 도출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 그것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도출해내는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 작업을 모든 조사를 할 때는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분석, 배경 분석을 할 때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상황 분석이나 문헌 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그 외의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적 설정할 때 아무런 뭐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목적으로 정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내에 있었던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회사의 보고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연구소 이런 데서 떠돌아다니는 자료일 수도 있고, 학회지에 나온 논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회사가 당면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야기된 것인지 그런 배경과 관련된 연구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헌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변수들이 빠지게 되고요. 그럼 그 변수들 중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변수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조사 목적을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유통조사를 하기 위해선 이런 5가지 지침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조사의 목적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견을 하되 확인에 의한 발견을 좀 중시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원래는요, 종래에는 가설검증형으로 조사를 기획한 것만이 절대로 옳은 방법이라고 믿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연구 모형 같은 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흔히 정량적 연구 혹은 실증 연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변수를 가지고 가설을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통계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치로 이렇게 내는 그런 연구만이 정확한 연구라고 믿어왔었는데, 그 방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사를 계획을 했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지 훨씬 더 좋은 조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행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사 방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업의 유통경로 설계를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만으로 추진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근데 또 웃긴 것은 동시에 구매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유통경로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조사 결과가 뿅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우리 사내의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외의 환경적인 상황 거기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짜야지 가장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욕구, 아이디어 막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두드리면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네 번째로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유통조사는 빠른 단계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좋은 데이터는 따끈따끈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모집한 지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작년이나 재작년에 데이터는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논문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막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거는 2020년인데 데이터는 2018년에 수집이 됐고 이러면은 이게 그 굉장히 데이터 자체가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유통조사를 시차를 두고 천천히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의적절하고 빠른 조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이게 너무 아까 광범위하게 해버리면은 두리뭉실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두리뭉실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서 유의미한 어떤 팩트라든지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고 빠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맨 첫 단계인 목적 설정 단계부터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조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늦어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의사결정 후에 자료가 제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적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네 번째 지침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그 기술적 조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fMRI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많은 방법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있다면 편견을 가지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이 활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조사의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통 담당자, 이 조사 담당자와 의사결정자의 그런 경험적인 문제라든지 통찰력 이런 것들도 같이 발휘를 해서 이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실 텐데 네 가지 단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먼저 하죠. 그래서 문제의 검토란 조사 목적, 조사 문제, 조사 가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정확한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죠? 그 목적에 맞는 정확한 조사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거기에 맞는 가설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명확한 센텐스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용될 조사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 시 따라야 될 리서치 프레임워크, 조사 골격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건지 자료 분석 기법은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보통 쓰겠죠. 그러면 이제 통계적인 분석 방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걸 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조사 일정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조사 설계가 잘 되었는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파일럿 테스트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소규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조사가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그래서 조사 설계를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보는 것을 말하고 이제 이런 파일럿 테스트, 모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정확한 설계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유통조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제일 좋을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힘들게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를 정말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확인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된다라는 거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조사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예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55페이지에 있는 자료의 수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수집할 건데 자료의 원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자료는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1차 자료가 돈이 많이 들겠어요? 2차 자료가 돈이 많이 들겠어요? 당연히 1차 자료가 돈이 많이 들겠죠. 이건 직접 수집을 해야 되니까. 2차 자료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보고서,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술 논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칼럼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기타 등등등 정말 많이 세상에 산재해 있는 그런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시나 나라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자료도 마찬가지고 이미 수행이 되어서 수집되어 있는 자료들이 2차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헌 연구를 하는 게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 2차 자료는 돈이 덜 들기 때문에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다지고 그리고 1차 자료를 훨씬 더 세심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뭐 신뢰도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정 변수들을 우리가 수집하거나 할 때 2차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사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거기 둘,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2차 자료는 조사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한 적은 비용과 신속한 이용 가능성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자료를 1차 자료 수집 전에 많이 조사를 하는데 그러나 한편 조사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료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되고 부정확하고 불안정하거나 그리고 신뢰할 수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에만 의존해가지고 어떤 유통조사 결과를 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목적과 완전히 똑같은 2차 자료는 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 목적과 완전히 똑같은 2차 자료가 있다면 내가 굳이 1차 자료를 수집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 주제를 가지고 유통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조사가 다 끝나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회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유통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상황과 완전 똑같은 2차 자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사를 끝내려면 이 2차 자료에서 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1차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2차 자료는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서 수집을 하는 건 아니고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그런 베이스적인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2차 자료를 찾는다. 그럼 일반적으로 2차 자료는 어디에서 많이 구하냐? 최초에는 사내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다음에 사회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여러 가지 원천으로부터 구하게 되죠. 그래서 내부 자료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판매보고서, 송장, 재고기록 등등등 진짜 많은 자료들이 요즘에는 축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먼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간행물이나 정기 간행물이나 서적이나 상업용 자료들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2차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차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조사자에게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면접을 하거나 혹은 설문지를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제 도구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자료, 2차 자료를 모으는 법, 그리고 1차 자료, 2차 자료의 뜻 이런 것들 배우셨고요. 자, 그리고 나면 356페이지 2번 조사 방법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관찰조사법, 두 번째로는 심층면접법, 세 번째로는 초점 집단 면접 혹은 표적 집단 면접법, 그리고 질문조사, 실험조사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질문조사는 이제 설문지법하고 똑같은 거죠. 일단 관찰조사부터 한번 봅시다. 말 그대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행동, 상황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주구장창 앉아 있는 거죠. 백화점에 대한 유통조사를 하고 싶으면 우리 백화점에 가서 앉아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패턴을 발견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조사는 대기업들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라이프스타일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맨날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하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유통과는 관련 없고 제품 개발하고 관련된 예시긴 한데, 이 라이프스타일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애들이 삼성의 플렉스워시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 초벌 빨래를 사람들이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 목대 이런 것 때문에 미리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빨래핀으로 빨고 그걸 다시 세탁기에 돌리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예 세탁기 뚜껑에다가 초벌 빨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물이 나오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초벌 빨래를 하고 바로 빨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플렉스워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수 온정수기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정수하고 냉수만 직수로 나오는 그런 정수기는 있었었는데, LG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아기가 있는 집이나 뭐 아니면 차를 잘 마시는 뭐 커피 타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온수 기능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온수가 직수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찝찝하고 세균이 많이 번식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찝찝해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온수까지 직수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직수간 뭐 무료 교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 라이프스타일 연구소에서 관찰 조사를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로 발생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관찰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사 방법이 있고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사람들이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정보들을 얻는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냥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특히 관찰조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통하는 뭐 원시 부족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연구하는 그 문헌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문화 인류학자?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관찰조사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적합하긴 한데, 근데 이제 자세히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느낌이나 태도, 동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뭐 물어보거나 관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찰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좀 장기적인 행태 같은 것들은 관찰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같은 사람을 계속 시계열 방법으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찰조사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층 면접법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1대1 면접을 심층 면접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응답자가 그의 느낌, 그의 믿음 이런 것들을 자세히 표현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한 명의 그 면접자하고 한 명의 그 조사자가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이 방법은 가장 최단점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조사원이 면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이제 말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게끔 잘 훈련된 조사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결과를 많이 얻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뢰도, 타당성 이런 것들도 주관성이 되게 짙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그 장점이라고 하면 응답자가 좀 폭넓게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혹은 설문지를 최초에 설계하기 위해서 탐색을 하는 그런 조사 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장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점 집단 면접 혹은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보통 우리가 이걸 FGI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래서 FGI라고 주로 부르는 초점 집단 면접.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사자가 소수의 응답자 집단에게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하나 있고 토론을 하고 이제 계속 뭔가 문제를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토론이나 대화들 가운데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응답자 집단은 좀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 주제에 관해서 뭐 특정한 사전 지식이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미리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죠.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응답자들 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도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인원수는 소수, 6에서 12명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357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쉽게 넓은 영역에서 좀 다양한 정보 통찰력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응답자들의 토론 속에서 공통된 점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죠. 토론이니까. 그래서 좀 타당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물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니까 했겠죠. 그런 것들이 장점인데, 단점으로 보면은 이런 응답자들이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로 쓸데없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레이터라고 하죠. 사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크게 잘못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질문조사는 설문지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질문서, 설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든 응답자에게 조사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사용을 할 때는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으로 해가지고 응답을 하다 보니까 신뢰성, 타당성, 이 설문 질문 자체의 신뢰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방법의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관리가 간단하고 그리고 자료 처리하기가 쉽고 해석이나 분석이 용이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오류를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법에나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근데 단점은 그 설문지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일 때, 그 다음에 응답자가 설문지를 제대로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응답자일 때, 그리고 이제 응답을 거부하거나 되게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논문 쓰니까 설문지 받으러 다닐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그 진짜 귀찮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한 번으로 쫙 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설문지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받았는데 쓸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나, 그리고 질문의 항목에 따라서 내가 질문의 그런 이제 그 워딩을 잘못했을 경우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설문지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거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 결과 도출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설문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 요런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문헌조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설문지를 잘 설계하는 게 그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집단을 나누어 놓고 다른 이제 조작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자극물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른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통계를 돌려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와 잘 맞는 집단을 선택해서 그 집단은 이제 실험 설계에 상이하게 맞추고 외생 변수들,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고 또한 관찰된 반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토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험조사입니다. 그 여기서는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편견이 발생하지 않게끔 얼마나 세심하게 실험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외생 변수를 통제한다라고 하는데 외생 변수를 많이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진짜 실험실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에 적용을 하면 보통 특히 저희와 같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외생 변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험실 안에서 나타났던 그 환경과 똑같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광고의 실효성을 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A 집단에는 A 광고를 보여주고 B 집단에는 B 광고를 보여주고 어느 광고가 훨씬 더 괜찮은 광고였는지를 이제 뭐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두 광고 중에 하나를 릴리즈를 하고 싶어서, 근데 이 그 외생 변수를 모두 통제하고 사람들을 딱 광고에 집중시켜가지고 우리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집중하고 봐서 괜찮은 광고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광고들은 우리 여러분 곁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곁눈으로 봤을 때 한눈에 확 띄는 광고가 있고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여러분들 무음으로 광고를 볼 때도 생기는 거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실험실 상황으로 통제해가지고 봐서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을 한다? 네. 가끔은 이게 실질적으로 안 맞을 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조사 수단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그 뒤에 표본 추출 단위하고 뭐 이런 부분은 또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고, 자 358페이지 조사 수단 한번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설문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대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 대규모로 조사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부터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흔히 발견되는 오류들 이런 게 있는데 자주 들르시는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자주가 일주일에 두세 번을 얘기하는 건지 맨날 가야 자주인 건지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귀하는 이 CVS에 몇 번 들르십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세네 번, 일주일에 대여섯 번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이 CVS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도 대답하기가 좀 힘들고요. 특히 이렇게 양자택일로 해놓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귀하는 이 CVS에 뭐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서 차라리 이제 5점 척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그리고 이런 뭐 작년 4월과 올 4월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가 응답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정부의 뭐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차라리 이걸 좀 자세하게 풀어서 적어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면 또 응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귀하께서 이제 CVS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뭘 응답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시를 줘야 되겠죠. 보기를 주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 10만 원의 소득은 어떻게 번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예민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지만 정확한 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 유형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사 수단은 이제 기계적인 그런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계적인 수단들은 말 그대로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일단 뭐 검유계 같은 거 사용합니다. 이 검유계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검유계고요. 여기 있는 사이코 갈바노미터라는 거는 정신전류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피부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그런 기계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나 어떤 그림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이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순간 주의력 측정 장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 카메라는 아이 트래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통 광고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에 눈이 먼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거에 다음으로 눈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뉴로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요. fMRI 있죠. 그 영상장치 있잖아요. 뇌 스캔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유통 경로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이 호감을 뜻하는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광고 모델 호감도 이런 거 보기 위해서도 하고요. 제품 호감도 보기 위해서도 하고, 아무튼 fMRI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뇌 지도가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그게 거기에서 담당하는 감정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표본을 추출하는 단계부터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 이유는 전수조사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케팅의 일부인 유통도 마찬가지. 우리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보통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B2B 산업이라서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지만, 일반적인 소비재들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소매점들이 주로 이제 이런 유통조사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니까요. 물론 모두가 다 활용을 합니다만,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이 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조사를 할 때 이 전체 모집단에 해당하는 모든 소비자를 다 그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하고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이제 표본을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소개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표본 추출 단위를 먼저 펜을 안 꺼냈네. 일단 첫 번째로는 표본 추출 단위를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표본 추출 단위라는 거는 첫 번째 보시다시피 첫 번째 줄에 조사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표본 추출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되는 표적 모집단을 우리가 정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표적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나라를 일단 기준으로 해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인구들 중에서 우리가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전 집단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조사할 수 있고 실제로 알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 대상, 그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표본 추출 단위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단위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표본 추출 프레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프레임을 확인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면 좋고요, 못할 수도 있는데 표적 모집단 내에 모든 표본 단위가 수록된 목록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면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논문 쓸 때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을 수집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뒤에 표본 추출 절차에 가면은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해서 그 프레임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표본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편의대로 표본 추출하는 방법,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모집단이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집단의 정보를 정확히 우리가 수집할 수 있다면 프레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그 기업들이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그 회사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개인이 하는 거니까요, 프레임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업체는 소비자보다 훨씬 숫자가 적으니까 업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뭐 업종별이라든지 규모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B2B 관련해서 논문 쓸 때는. 근데 저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주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확보해 본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계속 편의표본 추출 방법으로 논문을 썼었죠. 그래서 일단 모집단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럼 모집단이 정의가 되고 나면 가능하면 프레임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리스트까지 확보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모집단위 숫자가 많기 때문에 1% 미만을 표본으로 해도 신뢰성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모스나 SPSS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문 한 편을 쓸 때 200부에서 300부 정도를 이제 일반적으로 받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든지 하면은 이게 논문 자체가 그 뭐 모형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500명, 600명 요 정도 받는 것 같고요. 저는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무식하게도 한 1000명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혹시 안 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그래서 뭐 다양한 설문지 가지고요, 모두 똑같은 설문지를 받지는 않았었고 뭐 제품별로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는 480부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 한 200부에서 500부 사이, 너무 많은 거를 가져가도 오히려 결과가 클리어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계속 논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본 추출 절차. 그래서 응답자를 요 그 표본 크기에 맞춰가지고 선정을 해야 될 건데, 이 프레임에서 뽑아내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던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응답자를 선정해야 될 텐데 이제 선정하는 방법이 요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크게는 확률 표본 추출이랑 비확률 표본 추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요. 확률 표본 추출의 유형은 이 세 가지 이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책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설명하고 있고, 비확률도 마찬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일단 응답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중에 확률 표본 추출을 한다라는 얘기는 표본으로 추출된 그 확률 자체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프레임이 확보가 되고 나야 이 확률 표본 추출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단순 무작위 표본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제 책에서는 모집단의 모든 원소가 알려져 있고 선택될 확률이 똑같은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난수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모든 원소가 다 알려져 있으면 그 개개인한테 모두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한 다음에 난수표를 생성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확률로 이제 듬성듬성 사람을 뽑는 거죠. 아니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난수 추출을 할 수도 있고 뭐 제비 뽑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뽑는 건데 이게 다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동등하게 뽑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 확률을 동등하게 해서 뽑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표본이 충분히 크기가 좀 커야 되고요. 그리고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좀 잘 대표하는 편입니다. 이게 난수표로 완전 똑같은 확률로 이제 무작위로 표본을 표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표본 프레임이 정확하게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좀 문제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일련 번호를 일단 부여하고 나서 난수로 표집을 하는 것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층화 확률 분포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책에서 보시면은 모집단이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무작위 표본이 각 집단에서 도출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죠.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집단을 나누는데 집단 내는 동질한 그런 성질로 나누고요. 집단 간은 이질적인 성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끼리는 서로 다르고 한 집단 안에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눠 놓고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데 각 집단에서 이제 일정 수로 무작위의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집단 내에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 사람들끼리는 여기 모여 있고, 파란 사람들끼리 여기 모여 있고, 노란 사람들끼리 여기 모여있고, 이렇게 많은 색깔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다면 이 집단끼리는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집단 내에는 같은 색깔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부 뽑고 여기서 일부 뽑고 여기서 일부 뽑아가지고 이제 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대표성이 있겠죠. 이렇게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놨고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눠놓은 데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니까 대표성이 확실히 있는데, 문제는 층화를 시킬 때 우리가 모집단 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층화를 시켜야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같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집 표본, 내지는 이거를 다른 말로요, 뭐 집락 표본 추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일단 모집단이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조사자는 면접할 때 몇 개 집단을 표본으로 추출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얘하고 반대예요. 집단 내에는 이질적이고요, 집단 간은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understand? 그래서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지금 서로 다 다른 사람들끼리 되어 있고요. 집단 간은 지금 비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군집 표본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집락을 추출한 다음에 요 집락을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층화하는 것보다는 덜 소요가 되는데요. 이제 오차가 개입할 가능성이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표본 추출 오류를 측정하는 게 좀 어렵고요. 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 편의 표본 추출 방법. 이 방법은 일단 그 정보를 얻기에 가장 쉬운 모집단 요원을 선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계속 그 설문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씩 설문조사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학생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경우 있고, 수업 들어가면 가끔 있으실 텐데, 그 뭐 여러분들의 구성을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대충 20대 몇 명, 뭐 30대 몇 명, 40대 몇 명, 그리고 남자 어느 정도, 여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모집단으로 추정되는 그 비율과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그냥 편의적으로 추출하기 쉬운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인데, 일단 문제는 대표성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을 경남에 있는 사람이 모조리 대표한다라고 말은 못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대표성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준이 일정 크기만큼, 내가 앞에 정해놨던 그 표본 크기만큼 표집을 하고 네, 결과를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네, 그런 게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판단 표본 추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사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요원을 선정해서 물어보는 방법이고, 보통 이 방법은 이제 예비조사나 사전조사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겠네라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비조사나 시험조사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전조사 뭐 파일럿 테스트 이런 거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본분석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이분이 굉장한 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오차나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당 표본 추출은요, 층화 추출 방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네. 보시면은 글씨가 왜 이래? 네, 조사자가 몇 개의 범주 각각에서 사전에 규정된 수의 사람을 찾아서 면접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위 집단별로 표본수를 할당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출하고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층화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에 대한 그 프레임이 정확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할당 표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모집단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층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결과를 일반화시키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가지고 주로 인위적으로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 유형은 이렇게 3가지 소개를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넘어가면 자료의 수집 방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응답자 접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전화로 하는 방법, 우편으로 하는 방법, 면담으로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일단 가장 빨리 정보를 입수하기에 가장 좋죠. 그리고 뭐 피면접자가 잘 이해를 못한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문제는 면접을 길게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화로 이렇게 술술 불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프라이버시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확한 응답이 나오기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편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문제에 대답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피면접자에게 도달하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글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이 왜곡되거나 잘못 반응할 가능성이 좀 적은데요. 문장만 정확하게 해주면. 근데 응답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제 반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융통성이 많은 방법이죠. 그 인터뷰를 한다라는 얘기니까 면접자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찰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조사자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인 면접은 2가지 형식이 있다고 소개를 하죠. 363페이지에. 그래서 계획적인 면접이 있고 보행 도중 면접이 있는데, 계획된 거는 이제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가서 면접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 깔고 이렇게 하는 게 계획적인 면접이고, 보행 도중 면접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짧게 물어보는 게 보행 도중 면접.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지를 배부하고 해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요즘에 카톡으로도 다 보내지고요. 모바일 환경에서도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요즘에 많이 쓰죠. 그리고 별도로 코딩하는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뭐 설문지로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걸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받아버리면은 엑셀 형태로 바로 내려받아집니다. 그래서 훨씬 편한데, 근데 이제 자료의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오프라인으로 배부한 설문지보다는 떨어져요. 실제로 그거를 해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신뢰도나 타당도 같은 게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중도가 아무래도 종이를 보는 것보단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넘어가지 못하게, 그 응답을 안 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결칙치가 발생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 옵션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게 질문이 많아지거나 하면 특히 아무튼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면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젊은 친구들은 꽤 신뢰도가 높게 나와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학생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자를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자료의 분석을 이제 더 하게 되는데, 자료의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수집된 자료가 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편집을 하기 전에 먼저 보통 코딩을 합니다. 코딩도 해야 되고, 그리고 통계적인 분석 방법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죠. 편집을 하는 거는 저희는 그냥 데이터 고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있고 뭐 불성실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그러니까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응답을 한 그런 안 좋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받은 데이터를 일부 편집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받은 경우에 이제 응답이 되게 이상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자체를 날려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자료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관찰된 내용에 일정한 숫자를 부여하거나,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숫자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그 과정도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기법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조사 설계를 계획할 때부터 나는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분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려해가지고요, 처음부터 설문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이제 조사 방법을 결정하던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의미 있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해석을 하시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의 결론을 문자나 도표 같은 걸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놓으면 되고, 근데 이제 조사 내용과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정보의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보통 마케팅 조사 기관이라든지 마케팅 부서에서 작성을 할 텐데, 그거를 의사결정자가 읽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잘 쓰여진 보고서, 가장 잘 쓰여진 논문은 아무나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적혀진 그런 보고서가 가장 잘 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유통조사의 절차에 대한 소개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기법들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통조사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통계 기법에 대해서 보시면은 군집 분석, 요인 분석, 다차원 척도법, 컨조인트 분석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물론 변수 같은 거 사용을 해가지고 이 뭐 회귀 분석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개가 안 되고 있고, 간단하게 이제 뭐 집단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요인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석류들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일단 첫 번째로 군집 분석은 대상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런 대상들을 좀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해 주는데 이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얘들이랑 얘네 둘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랑 얘들이랑은 또 서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얘랑 얘는 뭐 서로 다르고, 얘랑 얘는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집단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분 시장을 분류하거나 할 때 군집 분석을 사용하는 게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절대값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 절대값을 가진 애들끼리 묶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뭐 이런 것들 더 궁금하시면 역시 통계학 교과서를 보시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가지고요, 서로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요인 분석을 하시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료를 요약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뭐 혹은 군집 분석을 하기 전에 설문 문항들을 가지고 일단은 특성들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항들을 이제 요인들로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파악을 할 때, 그럴 때 요인 분석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을 묶는데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Q 타입이 있고 R 타입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Q타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응답자들을 비슷한 특징을 가진 응답자들로 묶어주는 그런 방식이고, R타입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묶는 것이 1차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Q타입은 군집 분석하고 비슷한데요. 방식이, 통계적인 방식이 좀 달라요. Q는 상관관계 가지고 하는 거고, 군집 분석은 절대값 갖고 하는 거니까 다르죠. 근데 이제 Q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좀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개인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을 해준다라는
아는데 의미가 있는 건데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집 분석을 대안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R타입을 이용해서 R타입을 위해서 요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할 때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변수를 측정을 할 때 한 문항만 가지고 묻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A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브랜드 충성도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한 5개의 문항들로 A라는 것 하나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충성도라는 거를 충성도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로만 물어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뭐 충성도가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구전할 의도가 있으신가요? 재구매할 의도가 있으신가요? 뭐 이런 몇 가지 충성도를 구성하는 문제 세트가 있거든요. 여러 개의 문제 세트로 그 하나의 변수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각각의 변수들이 측정 변수들이 요 해당하는 변수를 잘 설명할 만한 그 세트인가? 문제 세트인가? 이거를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생겨요.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요인 분석에서 같은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 변수들끼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주죠. 잘 묶이면은 그게 타당성이 있는 문항들인 거고 안 묶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검증할 때도 요인 분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차원 척도법을 보실 텐데 다차원 척도법은 일단 책에서 한 가지 척도에 의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충분히 측정할 수 없을 때 활용되는 도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항목들 중에 좀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 중에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4차원 맵에다가 분류를 하는 4차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4분면 맵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맵이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 포지셔닝 맵이라고 마케팅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포지셔닝 맵을 그리기 위해서 이 다차원 척도법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소비자한테 100가지 음식 이름을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이제 뭐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가지 음식을 쫙 주고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면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한식은 뭐 여기, 양식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슷한 그런 요소들끼리 한 군데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 4사분면의 표시가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에 대한 특정한 평가 기준을 쫙 제시를 한 다음에 평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들 간의 유사성 혹은 이제 대상들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해가지고 평가자가 대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내재되어 있는 그 평가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합니다. 비슷한 요인들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더 가장 선호한다라고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 맵 생각하시면 어쨌든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으로 치면은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하고 스타크래프트하고 이렇게 비슷한데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카트라이더하고 뭐 비슷할까? 카트라이더랑 비슷한 거? 마리오 카트 뭐 이런 거 얘들 여기 비슷하게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이제 피파하고 위닝하고 비슷한 데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소비자가 이제 많은 게임들 중에서 이 어떤 것들을 유사한 게임군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 나면은 어떤 곳에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비스나 요소들의 유통과 관련된 혹은 마케팅과 관련된 요소들을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서비스,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속성 하나하나에 부여하는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용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수준들이 어떤 조합으로 이렇게 제공이 될 때 소비자가 가장 좋아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컨조인트 분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목표는 일단 고객 개개인이 개별적인 서비스 속성의 각 수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선호도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보면 이렇게 속성별로 해가지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도, 비선호하는 정도 막 이렇게 그래프로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선호하는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이상적인 유통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효용평가, 선호도평가 이런 거는 개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수행이 됩니다. 이 분석이.
그리고 뭐 부분가치 얘기가 나와요. 거기 마지막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이라고 해야 될까? 다섯 번째 줄이라고 해야 될까? 그 개별 속성의 각 수준에 부여되는 선호도를 부분가치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단어도 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 예측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신제품 내놓거나 할 때 이제 수요 예측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유통 경로를 새롭게 런칭하거나 할 때도 이 유통 경로에 대한 혹은 이제 이 유통 방식에 대한 수요가 예측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그냥 판단적으로 판매를 예측하는 기법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단적이거나 질적인 예측 기법은 객관적이고 정확도가 높은 그런 뭐 통계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액을 예측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최고 경영자가 판단을 해서 이때까지 그 있잖아요. 머리 좋아 대표 아니더냐 있잖아요. 네, 대표는 머리가 좋잖아요. 주라. 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 경영자가 긴 시간 동안 이런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을 테니까요. 이제 경험이 풍부한 중역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신제품은 요 정도 팔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차기 판매 예측치로 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먹구구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연륜이라는 걸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측 결정이 굉장히 이렇게 하면 신속하죠. 이때까지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단점이지만 주관적인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포함해서 사람은 되게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치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인풋에 대한 아웃풋만 나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한꺼번에 고려해가지고 예측치를 추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표가 머리가 나빴을 경우에는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매원의 의견을 통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에 판매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각 지역에서 잔뼈가 굵겠죠. 그러면 각 담당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매 예측을 산출하게 한 다음에 이를 전국적으로 모두 합해서 회사 전체의 예측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보다 근데 판매원들이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판매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면서 정확한 예측치를 내게끔 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과거 몇 년간의 예측치라든지 실제 판매액 이런 것들을 잘 비교 분석해가지고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델파이 조사법이라는 겁니다. 델파이 조사법은 전문가 집단 조사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확실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룹을 구성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예측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예측한 결과물을 서로 돌려보는 거죠, 무기명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측한 걸 보면서 뭐 이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또 다시 예측치를 내고 다시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의 의견이 비슷하게 일치할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제 서로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가장 정교하게 내린 마지막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례유추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과 특징이 비슷한 다른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의 과거 판매 실태를 비교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사례유추법을 한다라는 얘기는 앞에 출시됐던 제품이랑 우리 제품의 운명이 같을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외의 변수들을 고려하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 방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누적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하는 게 시계열 분석 방법이죠.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시계열 분석 방법.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특정 소매점의 매출액 변화와 같이 시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의 자료들, 그런 누적된 자료들을 시계열 자료라고 하고, 그걸 분석하는 걸 시계열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 계절적 조명이라고 적어놨는데 조정이라고 책에는 나와 있고 여기는 조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좋은 명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계절적으로 이렇게 시계열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 몇 년 동안 판매 수치를 관찰을 해보면 특정 시점에서 매출액이 두드러지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단위를 봐선 잘 모르겠지만 몇 년치 혹은 막 10년치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으면 그 그래프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유통관리자들은 이런 계절적인 변동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각 기간별로 판매 예측을 잘 해서 뭐 재고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완만한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계열 자료는 되게 특히 뭐 짧은 구간이든지 긴 구간이든지 간에 이걸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보면은 이게 팍 이렇게 되게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판매액이 항상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보면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자잘한 그 파동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불규칙한 변동들을 좀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사실 요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지만 추세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크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최신의 추세, 뭐 그리고 이제 뭐 한 5년 전의 추세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과거 자료의 추세를 전 기간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특정 기간별로 볼 수도 있고 해서 평균을 좀 계산을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자료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평활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동평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걸 자세히 보시려면은 통계학 쪽 자료를 보셔야 되겠지만, 이동평균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계열의 각 항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후의 일정 항수의 평균값을 연결을 해가지고 경향성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산을 행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이제 추세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추세선을 이렇게 보면서 뭐 특정한 구간을 이렇게 자르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뭐 나중에 우리 앞으로 미래에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기업의 유통관리자가 판매액의 수치를 산정할 때는 과거 자료들의 영향을 모두 동일하게 고려를 할 수도 있고 가중치를 다르게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거 자료의 영향을 동일하게 고려하면 단순이동 평균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좀 다르게 주면 지수평활법이다 이렇게 부른다 라고 이제 마지막 줄에 설명하고 있죠. 그 단순이동 평균법은 추세라 그랬잖아요. 추세선을 보는 게 지금 이 평활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점에 일정 기간의 평균 추세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래 추세를 예측을 하는 거고, 지수평활법은 가장 최근 자료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가 가장 미래를 예측하기에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지수평활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젠킨슨 방법이랑 확산 모형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자세히 배우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 젠킨스는요, 일단 박스라는 분하고 젠킨슨이라는 분하고 두 분이 같이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통계학자고요. 그래서 두 명의 이름을 더한 거다. 이거는 그냥 TMI고요. 시계열 자료들 간의 상관관계를 예측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젠킨슨 모형은 자기회귀 요인이랑 이동평균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자기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어진 시간대의 판매액은 시계열 자료의 평균 그리고 과거 판매액 중에 일부의 합의 함수로 나타내진 것이 자기회귀 요인에 의한 판매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동평균 요인에 의한 판매액은 뭐가 다르냐면, 시계열 자료의 평균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과거 오차의 일부 합계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판매액이 이동평균 요인에 의한 그런 판매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액의 합의 함수로 쓰느냐 아니면 이제 오차의 일부의 합의 함수로 쓰느냐, 뭐 그 차이인 거고요. 근데 이 판매 예측을 하는 이 박스 젠킨슨 방법이 되게 좀 많은 양의 과거 자료를 필요로 하는 데다가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상관 함수로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어떤 요소가 가장 나은 예측을 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비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문헌을 보면 이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통계 기법은 그 유용성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확산 모형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바스 확산 모형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바스 혹은 베스. 베스라는 분이 만든 확산 모형이 가장 유명해서 그렇고요. 이게 그 시계열 확산 모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특정 제품을 최초 구매를 한 사람들로부터 이 신제품을 그 모방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370페이지 넘어가면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적은 양의 자료를 가지고 모수를 추정한 후에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판매량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 수명 주기를 보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도입기에는 보통 얼리 어답터들이 그 물건을 사고 그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시면은 도입기에는 보통 진짜 얼리 어답터들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자들이 이 그 신제품을 수용을 하고 나서 그게 좀 입소문이 퍼지면은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후기 그 수용자까지 가면 이제 성숙기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구매를 하다가 구매율이 점점 줄어들면 쇠퇴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입기에서 이런 그 혁신자들이 물건을 수용한 다음에 얼마나 빨리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지, 그 모방 구매자 혹은 이제 조기 수용자, 후기 다수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언제쯤 진입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이고, 어쨌든 이거를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시장에 제품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얼마간의 판매율을 지켜봐서 그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은 제품이 아직 시장에 출시가 안 됐을 때는 신제품하고 비슷한 유형의 제품이 먼저 출시된 바가 있고 그거에 대한 판매 자료가 존재를 해야지만 이 확산 모형 방법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얼마만큼의 소비자가 이런 신제품을 받아들일 거고 그게 과연 언제가 될 것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발매 시기라든지 마케팅 자원을 언제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모든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쓸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죠. 일단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면 또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 막 광고를 엄청 때린다든지, 그죠? 촉진을 엄청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제품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될지 그런 것들도 다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모방 효과 때문에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부정적인 모방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구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체제나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신제품의 특성, 그러니까 이걸 반복 구매하는 제품인지 소비자들이, 아니면 이제 일시 구매해서 오랫동안 쓰는 제품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흡사한 그 제품이 미리 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매 데이터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존 데이터는 대부분 성공 데이터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패할 확률도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확산 모형 방법도 앞에 있는 박스 젠킨슨 방법처럼 마찬가지로 이 충분한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있는 그 막 수식 같은 거는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까지 저런 거를 네, 이게 너무 나쁘게 얘기하나?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요. 네, 이 그 유통관리에서 저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어차피 이거는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라서 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뭐 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절 같은 경우엔 사례니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특정 상황 속에서의 유통관리 부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네, 마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목요일날 다시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